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5월 넷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 원픽 기사로는요 5월 24일 한국경제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 축소? 거래 비용 높이면 피해는 결국 서민에. 제목에서 보시면 좀 느껴지실까요? 장기 보유 공제를 축소한다? 거래 비용 높이면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간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최근에 1가구 1주택자 10년 이상 거주 보유에 대해서 현행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양도 차익에 따라 40%까지 줄일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거래비용 높이면 피해는 오히려 서민에게 간다라는 약간 이미 답변을 하는 듯한 그런 기사입니다. 좀 더 이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저는 그 주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내일 모레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 2주택자에게 기존에 52%까지 매겨졌던 세율이 62%에서 65%까지 현행 증가하게 됩니다. 3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양도세 10%가 더 붙게 돼서 72%에서 75%까지도 인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특공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제는 그랬는데 장특공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죠. 현행 보유 올해 1월부터 이거 시행이 됐고요. 매년 8%씩 그 공제 받던 비율에서 10년 보유 80%까지 받던 것이 이제는 보유 4%씩 거주 4%씩 해서 토탈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뭐죠, 여러분? 바로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10년 이상 10년 보유에 한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파시면 양도세를 내게 돼 있는데요. 그중 유독하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80%로서 주택의 상품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바로 이 세금적인 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에 투자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다주택자 및 1주택 미거주 그리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2%에서 3%씩 보통 공제를 받게 돼 있고요. 10년 이상은 20%에서 3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행 80%의 이 공제를 양도차액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무엇일까요? 양도차액 10억 이하는 현행 80% 공제를 내비두고 10억 초과해서 20억 구간에는 60%이 장특 공제를 80%를 60%로 낮추고 또한 20억 초과는 40%까지로 구간을 차등화하자. 즉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율을 줄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바로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억에 매수해서 18억에 매각을 해서 결국 15억 차익을 남겼죠.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거주 다 요건 채우셨으면 현행 80%시 세금 양도세 4천만 원 내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장특 공제를 80% 받았기 때문에 그 양도 차익 낸 15억에 대해서 80% 감면 받고 나머지 약 3억 원 정도 되겠네요. 20%니까 3억 원 정도에 대한 세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행 80%에서 60%를 축소 시에는 1억 302만 원까지 양도세가 증가하게 되고요. 40%를 더욱 축소할 경우 1억 6,572만 원이라는 많은 그 세율의 차이가 나오게 되죠. 결국은 양도세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거래 비용이 높으면 피해는 서민에게. 이 부분은 아마 다음 기사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결국은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결국은 피해는 서민에게 간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5월 24일자 신축 갈증의 악성 미분양도 없어서 못 살 판, 못 산다 이거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KB 경영연구소 관계자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지는 시기 때문에 새집에 살고 싶다는 수요자들의 갈망이 미분양 아파트까지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신축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신축 아파트가 적게 돼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 정권 초기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많은 규제나 규제책을 내놓고 공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이 유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수요는 유지하는데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결국은 미분양, 예전에 미분양 아파트, 악성 미분양까지도 이제는 들어가고 있다는 기사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헤드라인만 보시면 악성 미분양?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값이 당시의 미분양보다도 지금은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악성 미분양마저도 이제는 투자 희소성이 있고 시세 차익이 이미 형성될 수 있는 만큼의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마저도 시장은 지금 다 매수하려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5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세혜택 줄이자 전세시장만 씨말라.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조금 작년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기존 등록 임대 사업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더 줄이거나 폐지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줄이자 결국은 전세시장의 물건만 없어지게 할 거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투기는 못 잡고 종부세 대상 절반 이상이 1주택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정책이나 이런 쪽을 너무 비판하는 기사이긴 한데 사실 투기를 못 잡고 종부세 대상이 절반 이상이 1주택자인 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투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그 실효성을 못 거둔 거고요. 종부세 대상 절반 이상이 1주택자인 거는 현재 종부세 현행 개인 6억 그리고 가구 1가구 1주택일 경우 단독명일 경우 9억까지를 전부 종부세 대상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만큼 1주택자인 사람들이 다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사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생각 들고요. 자, 5월 25일자 매일경제 세무사분들 80%가 양도세 등 거래세부터 낮춰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도세, 그다음에 뭐 취득세 이런 것이 거래세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르게 얘기하는 게 보유세가 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있겠죠. 거래세의 성격은 거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거래세, 양도세가 늘어나게 되면 팔아도 시세 차익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매매 현상이 줄어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취득도 부담을 갖게 되겠죠. 취득세를 올리면 취득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거래세는 거래의 잠김 현상을 나타내고요.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세 차익보다도 현재의 그 집값의 가치에 따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는 현상을 조금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부담을 아끼게 되죠. 현행 근데 지금 제도가 종부세와 재산세를 올림과 동시에 양도세를 같이 중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지만 양도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차익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등의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현행과 혹은 현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매물 잠기 현상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세무사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래 제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세가 증가하게 되면 거래를 제한하게 됐죠. 이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무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현재 양도세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너무나도 징벌적인 과세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언급되고 있고요. 꼭 투자가 투기로 보는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다주택자도 투자로 봐서 세금 유예한다 이런 기사도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이 부분 투자냐 투기냐에 대해서는 사실 정권에서 조금 정책의 방향하고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세금 늘어 한 번에 못 내. 서울 재산세 분납 신청 1년 새 6배 급증. 여기서 저희가 재산세에 대해서 잠깐 가져왔는데 이 재산세에 대해서 오늘 조금 깊이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재산세 기준이 6월 1일자, 이제 6월 1일자 소유주 기준으로 재산세가 고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각각 특례 세율이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기사에서 다루고 싶은 건요. 재산세가 증가하다 보니까 분할 납부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재산세 분할 납부는 얼마부터일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250만 원 초과시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하시고요. 이것이 원래 지난해 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500만 원 초과해서 지난해부터 250만 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지금 재산세율을 올리게 되니까 재산세 금액이 늘어나니까 많은 어떤 조세 저항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분할 납부를 약간 완화시켜 줌으로써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약간 조세 저항을 막아보겠다라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월 25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집값 더 싼데 세금은 더 낸다. 재산세 역전 속출. 사실 이 기사는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저작권법 때문에 기사 내용을 전부 다 실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싶을 정도로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기사인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3억 미만의 그 재산세 고지 시가에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즉 저희가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기게 되거든요. 근데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출세액이라는 것을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금액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과세표준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전년도 분의 5% 미만으로밖에 사부담, 그러니까 다음 연도의 금액을 재산세를 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재산세가 급등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금액에 따라서 차등율을 적용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는 사실 어려워요. 세무사 분들 오시면 저희가 지금 세무법을 어느 정도 중개사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했던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일반 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공시지가 3억, 그러니까 과세표준액 3억에서 6억 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재산세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10%, 아까보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년도 300만 원을 재산세를 냈으면 330만 원까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10%까지만 세부담 상한이 되게 돼서 330만 원 미만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90%. 이 부분은 상당히 차율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꼭 세율의 차이를 세부담 상한을 이것은 사실 거의 세부담 상한을 거의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역전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한국경제 5월 26일자 기사입니다. 개포 4지구 4단지 재건축 흔적 남기기 없애달라 서울시의 청원. 재건축 흔적 남기기 이게 뭘까요? 지금 요 두 동이 일부 철거를 안 하고 일부 동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거에 그 낡았던 40년, 3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를 남기는 것이 그게 과연 흔적 남기기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무슨 로마의 그런 지금 무슨 고대 요직을 남겨서 후손들에게 꼭 보호를 하고 문화유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40년 전의 아파트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후세 대대손손 무슨 전시를 해야 될 목적이 있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 쪽에 관련된 그리고 건축사 자격을 가진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캡슐화 한다든지 디지털 혹은 영상 매체 혹은 일부 박물관에 보관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공간에 장소에 그것을 꼭 둬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흉물수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대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세훈 이번에 서울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이 규제 철폐를 공언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청원이 바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5월 26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 강화해야 안전진단 판단 나면 양도 제한해야 된다. 여기 여러분들 조금 깊이 들어가시는 내용인데요. 도시정비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법인데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39조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조합은 자격이 되실 수 없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현행 조합 설립 인가 이후를 안전진단 판명 나는 바로 그 다음 날짜부터로 조합원 자격을 제한해야 된다. 즉 보다 강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현행 그리고 77조에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조합원 자격 제한일, 아까 말씀드린 조합 설립 인가일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필지 분할하고 단독 및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시거나 토지 및 건물을 분리 취득하고 나대지 신축 등을 허용했는데, 이 부분도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일종의 규제책입니다. 그러면 규제책만 있느냐? 또 사실 공급의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현재 물량이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수요에 대한 이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 부분을 완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대못을 빼는 서울시에서 거꾸로 주거 정비 지수제는 2025년까지 완화해서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정비 지수제가 무엇이냐? 노후도 그리고 주민 동의율 등 항목별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이 돼야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옥상옥의 규제로 불려왔던 2015년에 도입된 규제입니다. 이것을 완화해서 재개발이 조금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와는 조금 취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이 지금 한꺼번에 출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기사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재건축이나 이런 쪽에 매매나 혹은 투자 금액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억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월 28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임대사업 혜택 줄였더니 전월세 26,000 가구 사라져. 이거는 기사 그대로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10일 날 임대사업 이제 더 이상 등록이 못하게 만들었죠.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혜택마저 줄이니까 전월세 26,000 가구가 줄어졌다. 결국은 전월세가 줄어들므로써 전세가가 올라가는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다음은 5월 28일자 매일경제 강북 뉴타운 부활 신호탄 서울시 4년 내 24만 가구 공급.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사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13만 가구를 그렇게 25년까지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 11만 가구를 더 추가로 지정을 하는 등의 형태로 24만 가구를 4년 내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시 자료고요. 서울시 자료는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거환경정비지수, 아까 말씀드렸죠.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해서 70점 이상이 돼야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을 폐지함으로써 보다 많은 그런 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공기획 도입해서 현행 5년 걸리는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 지정기간을 단축하면 보다 사업이 빨라지겠죠. 주민 동의를 간소화, 명확화 등을 통해서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 만들도록 하겠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설 지정, 새로운 구간도 찾아서 지정하겠다. 그리고 2종,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종이 지금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을 재개발의 경우 7층으로 그러니까 7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것을 7층 이상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서도 또 공모를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하겠다. 공급이 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의 의견은 조금 다르고, 지금 민주당 부동산 의원의 특위하고는 또 의견이 아직까지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 어떻게 정책이 반영될지는 보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8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내년 입주 물량 작년의 절반도 안 돼. 이거 기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기사 다시 그때 말씀드렸던 자료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실거주 의무 기간까지 전세 더 귀해진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 정말 강남권, 이건 강남권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24,400가구는 사실 서울시 물량이에요. 보여드리면 2018년에 37,000가구가 입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49,000가구 이상이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20년에는 마찬가지로 9,000가구, 37,000가구 이상, 49,000가구 이상 들어오던 것이 2021년에 현재 전망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분양 일정이 확정이 되는 것은 바로 몇 달 전까지도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분양이 돼 있는 그것 단지들이 몇 개의 숫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확정된 건 3717가구입니다. 이게 맥시멈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가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3700가구니까 작년보다 거의 2만 가구에 가까운, 약 정확히는 18,500세대 정도 되죠. 거의 2만 가까이에 가까운 세대가 입주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400가구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서울시에 줄어드는 이 물량에다가 전세가 귀해지는 현상까지 맞물리게 되니까 내년에는 전세가 더 귀해진다. 거기에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고, 내년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내년에 작년에 시행됐던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계약갱신권을 썼던 그 단지들이 이제 결국은 그 전세자들이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 것이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집주인이 2년이 됐는데 들어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전세를 구하시는 분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전세 물량, 즉 전세 물량이라는 건 사실 입주 물량이 왜 전세 물량으로 보냐면, 입주 단지만큼 전세를 확실하게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숫자는 없고, 제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난다. 이것이 시장에서 지금 매우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부동산에도 매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전세가 만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리고 강남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초하고 강남권 이쪽의 물량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 말씀드렸지만 송파 서밋, 그리고 송파 서밋, 송파 시그니엘 전부 위대고 고덕 마천지구라고 그랬죠. 강남과 서초권, 특히 반포에서 지금 올해 말에 예정돼 있는 3,000세대 이주 그것을 받아주는 물량이 아마 소진되고 나면 내년에는 진짜 들어갈 곳이 없어질 수도 있는 정도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미리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뉴스,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뭔가 좀 상식이나 혹은 지식 같은 거 알려드릴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 여러분들 문의하시고 싶으신 거,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저와 함께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우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계속 만드는 유튜브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